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과소 집계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자신이 암살에 실패할 경우 트럼프 암살을 완료하는 사람에게 15만 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통신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위해 보내는 방해 전파가 민간 항공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가 올해 화씨 100도가 넘는 고온이 가장 오래 지속돼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64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초강력 열대성 폭풍이 플로리다 북서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속 110마일 이상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과소 집계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우위를 보였지만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마지막 8주 동안 펜실베니아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3.5에서 7%포인트 차이로 뒤졌지만 투표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여론조사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고 있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이른바 블루월 3곳에서 작지만 일관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당이 다시 한번 잘못된 낙관론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인 조지아주의 래피얼 워녹 상원 의원은 양쪽의 오차 범위 내 박빙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익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은 2016년 클린턴 후보, 2020년 조 바이든 당시 후보가 지금의 해리스 후보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원들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지자 다수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4에서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골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범행 계획 등을 담은 편지를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편지에서 자신이 암살에 실패할 경우 트럼프 암살을 완료하는 사람에게 15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루스 구금 관련 법원 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운 내용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루스가 트럼프 후보를 실제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으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구금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스는 수개월 전 제3의 인물의 집에 한 상자를 놔두고 갔는데 제보자는 루스의 암살 시도 소식을 듣고 해당 상자를 열어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탄약, 금속 파이프, 스마트폰 등과 함께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루스는 편지에서 수신자를 전 세계로 적었고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였으나 나는 실패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끝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 일을 완료하는 사람에게 15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루스의 차량에서 지난달부터 10월까지 트럼프 후보가 모습을 드러낼 일정과 장소 등이 적힌 목록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6개의 핸드폰과 멕시코 도주를 염두에 둔 듯한 구글 검색 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루스는 지난달 18일부터 범행을 시도한 약 한 달간 여러 차례 트럼프 후보의
마러라고 저택과 트럼프 골프클럽 인근에 머물렀습니다. 루스는 지난 15일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의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운신해 있다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상하원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6개월짜리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셧다운을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도출한 양당의 합의안에는 공화당이 주장해온 투표 자격 강화 법안, 세이브법 관련 내용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고 대선 등 국가적 특별 행사를 위해 비밀 경호국에 2억 3,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일단 합의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강경파가 셧다운 불사를 외치는 상황에서 임시 예산이 실제 의회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는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결한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올해 경제의 직격탄이나 다름없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MTA가 전철, 버스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어제 MTA 데이터를 인용, 올해 4월에서 6월 뉴욕시 대중교통 승객의 14%가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MTA의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뉴욕시 무임승차 비율 12.5%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다미스트는 민간 경비원 투입, NYPD 전철역 배치 등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적다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경찰이 무임승차를 시도하던 이들에게 발부한 티켓은 약 7만 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티켓 발부 건수는 5.5% 늘어났지만 실제로 무임승차율을 줄이는 데는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강압적으로 무임승차 단속을 하면서 경찰과 요금 회피자 간 불필요한 충돌도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전철역에서 경찰이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승객과 대치하다 총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무임승차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승객들과의 공정성 문제도 있다며 무임승차 단속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고다미스트는 최근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보면 684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은 7억 달러 수준인데 오히려 주 정부에서 제대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MTA의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폐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어린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특별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대 의대 데니 두미트리우 교수팀은 오늘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2018년 1월에서 2021년 9월 태어난 2천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자폐증 위험이 팬데믹 이전 아이들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두미트리우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아과 의사와 연구자, 발달 과학자들도 자폐증 발병률 증가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하지만 다행히 이 연구에서 그러한 증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백신이 자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괴담이 확산하고 봉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임산부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겹쳐 자녀의 자폐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뉴욕 프레즈비테리안 모건 스탠리 어린이병원과 앨런 병원에서 태어난 2,04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출생이 516명, 팬데믹 기간 출생이 1533명이었고 자궁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은 어린이가 1198명, 노출된 어린이가 231명, 노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어린이가 104명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팬데믹 이전에 태어난 아이와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이 사이에는 자폐증 검사 양성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미트리우 교수는 이 연구는 자폐증 진단 조사가 아니라 부모 설문을 통한 자폐증 발병 위험 조사여서 아직 확실한 진단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여전히 만연해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의 자폐증을 걱정하는 임산부에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상대방의 통신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위해 보내는 방해 전파가 민간 항공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당국은 GPS 교란으로 일부 항공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민간 항공기에 GPS 교란이 발생한 사례는 1년 전쯤부터 나타나더니 최근 6개월 들어 급증했습니다. SKAI 데이터 서비스와 취리히 응용과학대학이 분석한 결과 GPS 교란에 영향을 받는 항공편은 지난 2월 하루 수십 편에 머물렀으나 8월에는 1100편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드론 미사일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네트워크에 보내는 가짜 신호가 분쟁 지역을 넘어 민간 항공기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GPS의 비행 경로가 잘못 지정되거나 시계가 이전 시간으로 재설정되고 잘못된 경고가 발령됐다는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작년 9월에는 개인 전용기가 GPS 교란으로 방향을 잘못 잡아 허가 없이 적대국인 이란 영공으로 진입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사이프러스에서 출발한 에어버스 A320의 조종석 전자지도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보잉 787 기종은 GPS 신호가 꺼져 지상에서 50피트 상공에서 착륙을 포기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객기는 GP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조종석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가 유입되면 비행 중 몇 분 또는 비행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가짜 GPS 신호를 받았을 때 조종석의 회로 차단기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GPS 신호와 경고로 인해 운항 중인 조종사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항공청의 위성항법 수석과학자인 켄 알렉산더는 우리가 직면한 이런 문제로 조종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여기에 비상사태까지 겹친다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인구 160만 명의 도시 피닉스가 올해 화씨 100도가 넘는 고온이 가장 오래 지속돼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649명이나 발생했고 산불로 인한 피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피닉스 기온은 113일 연속으로 화씨 100도를 넘어 수백 명의 고온 관련 사망자와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피닉스 기온이 76일 연속으로 100도를 넘은 1993년 기록을 31년 만에 깬 것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피닉스의 평균 기온은 화씨 98.6도로 작년 기록 96.8도를 넘어섰습니다. 국립기상청 피닉스 사무소 분석관은 우리가 본 것처럼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여름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피닉스 기온이 화씨 110도를 넘는 평균 일수는 40일이었는데 20세기 초에는 5일에 불과했습니다. 고온이 직접적 원인이 된 사망자는 피닉스에서만 올해 256명에 달합니다. 고온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93명입니다. 사망자 중 절반은 고온에 가장 취약한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일 최고 기온이 화씨 118도를 기록한 날이 여러 번 있었던 7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고온으로 인해 산불 피해 면적도 증가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강력 열대성 폭풍이 플로리다 북서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점차 세력이 커지고 있어 올 시즌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속 110마일 이상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어제 대형 허리케인이 이번 주 목요일
플로리다 걸프 해안을 따라 상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헬레네라는 이름이 붙을 이 폭풍은 이번 시즌 미국을 강타할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헬레네는 시속 111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카테고리 3 폭풍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오전 4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현재 플로리다주 북서부 페넨들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고 12인치의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걸프 연안의 수백만 주민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폭풍은 쿠바 남동쪽 약 315마일 지점에 있으며 최대 지속 풍속은 시속 35마일이며 북서쪽으로 시속 7마일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어제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는 19,252건으로 2022년보다 11.2%, 약 2,500건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감소율입니다. FBI는 또 살인 범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는 3%, 빈집털이 범죄 7.6%, 절도는 4.4%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동차 절도는 12% 급증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테네시주 멤피스 등에서의 살인 범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위축된 사회보장 서비스가 늘어나고 범죄 예방 노력이 강화됐으며 사회적 연대가 복원되고 경찰 활동이 강화된 점 등이 폭력 범죄 감소 이유로 꼽힙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어제 뉴욕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시민상은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에 기여해 세계 시민 의식을 구현한 리더로 평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부회장의 수상은 아시아 여성 기업인이자 문화인으로는 최초입니다. 이 부회장은 문화는 비록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은 아닐지라도 인류에 대한 배려와 희망, 공감의 다리를 건설할 힘이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기생충과 같은 영화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끌어냈다며 K-팝에서 K-드라마에 이르기까지 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기쁨, 웃음, 사랑은 보편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2026년 7월 1일까지 각 학교가 교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5년마다 스마트폰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다니는 590만 명의 학생은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가 수업 중 전화기 사용을 금지한 이후 올해 들어 미국의 13개 주가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교사들에게 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스팍스 경찰국은 지난 18일 지역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2명의 인부와 김씨로 확인된 한인 사이에 언쟁이 오갔고 잠시 자리를 떠났던 김씨는 4시 30분께 총을 들고 다시 돌아와 2명의 인부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 1명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으며 총에 맞지 않은 나머지 1명의 인부가 김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을 입은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21일 병원에서 퇴원해 와쇼 카운티 셰리프국에 구금됐습니다. 김씨는 현재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살인,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도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